자, 이제 인공지능 본격적으로 이론을 한번 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인공신경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신경망이라는 건데, 사람의 신경계 작동 방식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봐라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의 신경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뉴런들이 연결돼서 작동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뉴런들이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건데, 뉴런들이 연결된 뉴런의 작동 방식은 뭐냐면, 일단 개수가 매우 많죠. 매우 많다. 엄청 많고, 그 수많은 뉴런들이 쫙 결합이 돼서 서로서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뭐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전기 신호로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 신호를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우리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컴퓨터로 구현을 했다. 컴퓨터가 따라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이게 뭐냐 하면, 적혀 있는 대로인데, 처음에 입력 값을 받고, 인풋 레이어에서 입력 값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출력 값으로 딱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입력값, 출력값이라는 게 뭐냐, 뭘 입력받고 뭘 출력하냐 하는 게 결국 핵심인데, 뭐 핵심은 아니죠. 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 요 중간 과정이 핵심인 것인데,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는 그럼 무엇을 담당하는 거냐면, 인풋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킬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시킬 데이터를 여기 인풋 레이어에 집어넣고, 또 여기서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값은 뭐냐면 결국 예측값이에요. 예측해서 내뱉는 겁니다. 뭔가 학습을 딱 해서 중간에 뭔가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가 학습을 알아서 잘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로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해낼 때 나오는 값은 예측되는 값이에요. 예측되는 값. 예측값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패턴을 파악해서, 결국 규칙을 파악해서 이 다음 올 게 뭔지, 이 어떤 패턴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어떤 값이 뭘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판단을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풋 레이어가 있고 거기서 전달받은 데이터는 히든 레이어를 되게 많이 거칩니다. 많이 거쳐요. 되게 많이 거칩니다. 되게 많이 거친다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뭐 4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보통 저번에 우리 코드 짤 때 이게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맨 처음에 인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이제 히든 레이어 처음부터 쌓기 시작하는 건데,
히든 레이어의 첫 줄이 이렇게 있고 보통 뭐 64개, 뭐 128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레이어를 쭉 쌓고 또 그 다음 줄에 히든 레이어는 뭐 이런 식으로 더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다음 레이어는 또 만들어지고 또 다음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뭐 또 만들어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뒤로 이런 식으로 전달을 계속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얘로도 가고 얘가 얘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전달이 돼서 여기 화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연결이 돼서 쭉쭉쭉 서로 다 연결이 돼서 뭐 쭉쭉 다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우터 레이어로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요 레이어를 구성하는 요 하나하나의 어, 동그란 거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동그랗게 생겼다기보단 뉴런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뉴런에 해당하는 그 성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레이어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모든 지금 딥러닝 모델들이 다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공신경망이 그러면 요 인공신경망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뭐 하려는 머신러닝이냐 하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머신러닝에는 인공신경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머신러닝의 어떤 개념에는. 얘는 사실 말하면 얘는 실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의 원리예요. 그럼 딥러닝이 뭔데? 딥러닝이 머신러닝 아니냐 하면 또 역시 아닙니다. 딥러닝은요 머신러닝의 일부 방식이에요. 머신러닝이라는 건 직역을 하면 기계 학습이죠. 머신러닝이니까 기계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요 인공신경망만이 있진 않습니다. 사실 요 인공신경망이 대두된 지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대두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이론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원래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시켜서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에서의 원래 방식은 사실 옛날에는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이런 걸 접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을 직접 가르칩니다.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물론 뭐 지도학습이 딥러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나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섞어 쓸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원래 한 10년,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요 방식이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이런 방식을 썼어요. 머신러닝 방법 중에 지도학습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직접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둑을 가르치는데 바둑을 가르칠 때 바둑의 규칙을 먼저 가르칩니다. 바둑의 규칙을 입력을 해요. 바둑 규칙을 입력을 하고 또 바둑을 가르치면서 바둑 규칙을 입력한 뒤에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전략들. 그 전략을 직접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더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더 봤을 때 이런 전략 저런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바둑 책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 뭐 무슨 수가 있고, 뭐 무슨 이런 수는 저런 수에 대해서 뭐 또 카운터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전략이 쭉 있을 텐데 그런 전략들을 직접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바둑을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직접. 바둑 학원 가서 가르치는 것처럼 직접 규칙부터 전략들, 뭐 상황에 따른 대응 방식들 이런 것들 막 가르쳐요. 자동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도 학습이에요. 사람이 직접 지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원리는 이게 사실 신기한 게 지금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딥러닝 방식보다 이 방식이 전통적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도학습 방식이 우세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머신러닝이라는 걸 할 때 딥러닝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였습니다. 마이너한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계가 컴퓨터가 어떻게 그거를 직접 따라하냐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인공신경망 이런 걸 적용해서는 사람 같이 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성능을 가진 어떤 기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실제로 딥러닝으로 만든 모델과 요 전통적인 이런 학습 방식을 통해서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대결을 봤을 때 뭐 이것저것 뭐 체스, 바둑 뭐 이런 것들 대부분에서는 딥러닝이 졌습니다. 대부분 이 지도학습 방식이 우세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그러다가 실제로 이 인공신경망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신경망이 나온 거예요. 2016년이었나요? 17년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 뭐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알파고가 사람을 다 이겼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세돌 선수나 뭐 중국 선수나 뭐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둑 선수들을 다 이겼어요. 이게 바둑이라는 게 되게 경우의 수도 많고 또 복잡하고 어떤 변수도 많고 이런 어떤 게임이어서 컴퓨터가 아무리 연산이 빨라도 사람들의 어떤 수에 비해서는 전문적으로 바둑을 두는 기사들의 수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는 게 얘든 기존에는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 의견이 우세였고 실제로 계속 그랬어요. 실제로 더 보면 사람이 훨씬 잘 뒀습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장점이 사실 계산 속도, 경우의 수를 연산하는 속도가 빠르다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 알파고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요 딥러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 방식의 딥러닝을 적용한 요 알파고가 등장하고는 전통적 방식이 패배했죠. 계속 졌습니다. 사람도 계속 졌죠. 사람도 패배했죠.
그러니까 뭐 오목이나 이런 체스는 바둑 같은 거에 비해서는 훨씬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을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해서 뭐 최적의 수를 두고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랬는데, 이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하기도 했고 사람이 컴퓨터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발전한 인공지능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인공신경망 딥러닝 방식이 그때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큰 발전을 겪어오게 된 겁니다. 뭐 대략적인 맥락을 설명하면 이래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꼭 딥러닝, 인공신경망 방식만 있는 건 아니다. 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키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라, 딥러닝, 인공신경망 방식은 머신러닝의 극히 일부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AI들은 다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잘 알려졌고 뭐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것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방식들을 조금 살펴보는 거는 이후에 다시 좀 살펴볼 것 같고, 다른 지금도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머신러닝의 다양한 기법들을 딥러닝과 함께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데이터셋이나 어떤 데이터의 성격이나 사용을 할 목적이나 뭐 등등등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이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딥러닝 방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사실. 더 좋은 방식들, 더 단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인공신경망, 딥러닝에 집중을 해서 그 딥러닝과 관련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에 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영어로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아까 나왔던 노드들 있죠, 노드. 요 노드들 있잖아요, 노드들. 요 노드들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실은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는 뭐 아무 자료나 막 넣어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뿅 하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과정에서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은 사실 우리가 원래는 실제로 우리가 뭐 평소에 접하는 AI들을 보면 뭐 글자도 들어가고 뭐 숫자도 들어가고 또 그림도 들어가고 그쪽 뭐 영상 이런 거 뭐 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아무거나 막 넣어서 학습도 시키고 그걸 이제 결과로 도출도 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이런 애들은 사실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든지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풋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이 레이어 노드들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뭐밖에 없냐면 숫자밖에 없습니다. 숫자. 숫자만 넣을 수 있어요. 숫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글자나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AI가 사실 뭐 GPT 이런 뭐 클로드 이런 이제 LLM이죠. 언어 생성 AI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글자로 넣고, 또 뭐 GPT 같은 거 보면은 그림 넣으면 또 뭐 이제 그림 넣는 게 아니라 그림을 넣어도 그쵸, 이미지들을 갖다 집어 넣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고 네가 한번 이 이미지를 보고 뭘 생각해봐, 뭘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뭔가 어떤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줘. 뭐 그림은 뭐 사진 같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일러스트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또 거기 맞춰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식이잖아요.
GPT에서 이제 다 할 수 있죠. 오픈 AI에 가보면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은 사실 전부 그 자료들을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고,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입력이 됩니다. 학습시킬 때도 그렇고 사용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때는 숫자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뭐든지. 그러면 대체 얘네들을 숫자로 변환시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이 강아지 사진을 보면 그냥 사진이잖아요. 사진인데 이걸 확대를 해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깨지잖아요. 그 네모네모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옮긴 건 4개의 픽셀을 선택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 픽셀들을 여기로 이제 확대해서 따로 옮겨서 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하나가 픽셀이란 소리예요. 요거 하나가 픽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면 돼요. 화면을 표현하는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TV 화면 같은 걸 표현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 픽셀이라는 거는 뭘 담고 있는 애냐면, 사실은 뜯어보면 색깔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색깔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어떤 단위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 픽셀이라는 애는 색깔을 담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색깔을 담고 있는데 결국 색깔을 그러면 다시 숫자로 표현을 해야겠죠?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어요. RGB라고 들어보셨나요? RGB 코드, 색상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RGB가 이제 우리 삼원색이죠? 삼원색인데 빨강, 초록,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빨초파 3개의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색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255 0 0이라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행렬값, 좌표값, 벡터값, 어떻게 표현하든 비슷비슷한 표현이 될 텐데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행렬, 벡터, 좌표 다 봤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뭐 1, 2, 3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55까지의 값들이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갑니다. 0, 0, 0이면 흰색, 255, 255, 255면 검정색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옛날에 미술 시간 같을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여기저기서 찾아보다가 아니면 뭐 디자인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뭐 찾아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이 픽셀 하나는 숫자를 3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3차원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X, Y, G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RGB를. 3차원 자료형 숫자 3개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결국에는 반대죠.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전부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각 자리에 픽셀들이 이렇게 되게 무수히 많은 픽셀들이 있을 건데, 뭐 몇천 곱하기 몇천 또는 몇백 곱하기 몇백 픽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구현이 돼 있을 건데, 그 각각의 픽셀을 전부 숫자로 바꿉니다. 그 숫자로 바꾼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뭐3 곱하기 3 픽셀이라고 하면 R, G, B, G, R, B 뭐 그리고 뭐 B, B, 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이 만들어져 있다고 칩시다. 가상의 이미지죠. 이 R을 갖다가 이거 보면
지금 RGB 요렇게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요 모양을 보면 뭐 같아요?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모양 딱 3 곱하기 3 픽셀인데 이게 결국 행렬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행렬 우리가 더 자주 쓰게 될 표현을 생각하면 뭐 벡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 자리에 뭐 넣어? 그럼 지금 이거는 결국 색깔이고 뭐 문자로 바꿔도 그냥 문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뭐로 바꿔야 돼요, 결국? 요 RGB가 숫자로 표현된 숫자 3개로 표현된 값으로 다 바꾸면 되겠죠. R이면 뭐 255 어쩌고 근데 뭐 쉽게 말해서 편의상 뭐 1, 2, 3으로 생각하면 1, 2, 3 그리고 2,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3, 3,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1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또 다른 벡터가 들어가겠죠, 사실. 1 자리에 요렇게 생긴 또 다른 벡터가 들어갈 거고, 이 자리에는 255가 아니라 0, 255, 그다음 0 이런 식으로 생긴 또 다른 벡터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벡터가 3 곱하기 3 행과 열이 모두 벡터로 찬 하나의 큰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렬의 항으로 갖는 벡터를 벡터의 항으로 갖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긴 행렬 또는 벡터가 또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죠. 저번 시간 코딩 강의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텐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텐서. 텐서 그럼 외워야 할까요?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텐서는 이제 고차원 행렬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차원 행렬. 텐서는 결국 쉽게 말해서 고차원 행렬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벡터,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행렬 안에 행렬을 넣고 그러면은 차원이 겹쳐지는 거겠죠. 중첩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차원이 겹쳐지니까 고차원의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 거고 그 고차원의 개념이 결국 다 숫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각각의 성분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숫자니까요. 그러면 텐서까지 다 봤는데 이게 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실제로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론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할 이론 거의 다 한 거예요. 텐서가 그러니까 행렬 속 행렬 뭐 행렬 대신에 벡터라고 써도 되고 벡터 속 벡터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개념이다. 고차원 행렬이다. 고차원 벡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할 내용은. 그래서 이론이 좀 짧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저 코드 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해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론은 이게 답니다. 이거를 뭐 할 거냐면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싹 다 전처리라는 과정을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전처리라는 걸 할 거예요. 전처리가 뭐냐? 이거 텐서로 만드는 거예요. 텐서 말이 어려우니까 행렬로 만드는 거예요. 행렬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로 만든. 왜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다 숫자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숫자를 뭐 하면 돼요?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집어 넣어라. 집어 넣으라고 시키면 돼요. 어디에요? 레이어에요. 그럼 레이어에 다 집어넣으면 뭐 하는데요? 학습하죠. 모델이 나오겠죠. 이 모델로 뭐 해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요? 강아지 그림을 모아오고 고양이 그림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강아지 그림은 전부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줘요. 강아지라는 이름, 라벨을 붙여줍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라는 라벨을 다 붙여줘요.
그럼 그 데이터 셋 두 세트가 있을 텐데 그 세트를 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전 처리를 해서요. 숫자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요. 컴퓨터에 집어 넣어요. 어디에? 뉴럴 네트워크 인풋 레이어 노드들에 집어 넣습니다.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어떻게 학습을 시켜요? 강아지라고 마킹된 애들의 숫자들의 패턴이 있겠죠. 강아지랑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강아지라고 마킹된 애들의 패턴, 고양이라고 마킹된 애들이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 마킹된 애들의 패턴들을 가지고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마킹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마킹을 해서 그럼 여기에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 패턴 숫자의 공통 패턴이 있겠죠. 공통 패턴 숫자의 공통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딥러닝, 인공신경망의 원리가 뭐예요? 알아서 학습하는 거죠. 내가 얘들은 패턴이 이렇게 됐어라고 지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비지도 학습.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야, 이게 강아지고 이게 고양이야. 자, 앞으로 너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을 해. 차이점을 알아서 학습을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강아지들이 어떻게 갖는 공통점, 고양이들이 어떻게 갖는 공통점들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숫자를 쭉 나열해서 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어차피. 누가 알아먹어요?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 알아먹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그 패턴을 알아서 알아내라고 이제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면 히든 레이어들로 학습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모델이 뿅 튀어나올 건데 얘는 뭘 하는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잘 구분을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사진을 던져주고 얘가 강아지야? 고양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 강아지 사진을 던져주면 얘는 뭐 90% 확률로 강아지입니다. 뭐 고양이 사진을 던져주면 8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잘 내릴 수 있겠죠? 데이터 셋만 많이 질 좋게 갖다 주면요. 그럴 겁니다. 그게 다 결국 알아서 숫자로 다 텐서로 행렬로 숫자로 다 변환을 해가지고 알아서 학습을 하고 그 알아서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해내는 그런 원리가 숨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라고요, 이제? 코드 짜볼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얘들을 가지고 똑같이 말로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말로 표현한 거를 코드로 옮기면 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집어넣는데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뭐 하면 돼요? 찾아보면 돼요. 맨날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다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코드를 짤 때는 이 그림, 아니 뭐야,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말로 내가 뭘 할 건지 표현을 해봐요, 먼저. 표현을 해보면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말로 다 표현을 하면 뭘 할지 이제 목적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 놓습니다. 스텝들을 만들어 놔요. 그럼 그 스텝들을 가지고 코드로 하나씩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코드를 하나씩 구현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용되는 문법은 사실 저번 시간에 한 게 거의 다예요. 저번 시간에 한 게 거의 다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료형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if문, 반복문 뭐 이런 등등등 뭐 함수 그리고 변수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 이외에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뭐 필요한 건 그때그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이제 외울 게 좀 더 생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 내에서 복잡한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나 저번 시간에 했던 텐서플로우 같은 거 뭐 정확히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하나하나 함수들이나 어떤 한 줄 한 줄 뭐 들어가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워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하면 되냐면 구글에 찾아보면 돼요. GPT한테 물어보면 되고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돼요. 실제로 개발자들도 현직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도 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다, 다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고 뭐 자기 발전도 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텝을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틀의 코드를 자기가 대충 그려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함수들이나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법 같은 것들은 매번 검색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중에서 자주 쓰는 건 기억을 해두고 따로 뭐 메모를 해두고 뭐 그런 식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족이 좀 길긴 했는데 아무튼 기본 원리는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고 이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제부터 그냥 코드로 구현을 하기만 하면 돼요. 말을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전처리 어떻게 해요? 따라 하면 돼요. 그냥 치는 코드 따라 치면 나오는 거예요. 모델은 저번에 한번 해봤죠? 그게 끝입니다. 똑같아요. 네, 그럼 이제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